하지만 이번에 그린피스의 지적에 등장했던 이 삼중 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일본도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일본도 인정해요? 맞습니다. 일본도 인정한 부분인데 이 삼중수소가 크게 인체 해가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이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 그러니까 만지 시기가 좀 늦춰진다는 도쿄전력의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예. 도쿄전력이 부지 내에 한 1,000개 정도 되는 저장 탱크에 지금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고요. 지난 20일 기준으로 만지 용량이 한 97%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만지 예상 시기가 올해 여름에서 가을이었기 때문에 도쿄전력이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이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강수량도 좀 줄어들고 오염수 저감 대책도 펼치면서 하루 발생량이 예상보다 절반 가까이 한 70톤, 6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지 예상 시기도 올해 여름이나 가을에서 내년 2월에서 6월로 이제 늦춰진 겁니다. 그러면 오염수 해양 방출 시기도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차피 방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도쿄전력 측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저장 탱크를 줄이는 게 필수라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 오염수 방류에 쓰는 해저 터널의 굴착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정말 방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각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참 답답하네요. 자,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그냥 뭐 한미 정상회담이죠. 일주일 내내. 네. 하긴 5박 7일이니까 일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 예. 그다음에 진행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과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계속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다뤘고. 네. 또 뭐가 눈에 띕니까? 뭐 지난주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꽉 차 있는 한 주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내 이슈겠죠. 쌍특검. 그러니까 예. 대장동 김건희 특검이 통과된 것이고 그다음에 간호사법.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 내리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귀국하면은 산적한 또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되니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토론해 보겠는데요. 먼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논란 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느낌적으로 성공한 회담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느낌적으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참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비판받는다. 네. 근데 느낌적으로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김태우 1차장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가장 큰 성과로 확장 억지 정책, 아주 뭐 철동 같은 한미 동맹, 좀 강화했다. 핵 억지 강화 예.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김태우 제1차장은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에드 커미컨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심리적 안정감을 우리는 강조한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것은 입장 차이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빗대서 장 소장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다라는 말을 받아가지고 느낌상 성공했다. 사실상 느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사실상 느낌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위안을 그러나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뭐 별로 얻은 게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게 미 핵 전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상시적으로 이제 전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전략 폭격기도 자주도 올 것이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예. 근데 커트 캠벨 백악관 안보조정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983년 이래 40년간 미국이 핵을 탑재해서 잠수함을 외국에 귀향시킨 사례가 없고 그러한 항해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전개하더라도 거기에는 핵무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핵 잠수함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과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억제 정책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 소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미국은 관련해서 외교적 차원에서는 이제 중국과도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 이야기인즉슨 그러니까 한국과의 핵이 배치되는 것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핵 공유나 또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뭐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도 주변 국가들도 핵을 자체 개발 배치하고 더 핵을 확산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핵 자산을 공유한다고 느껴야 되는 건 국민이 느끼는 거지 이번에 협상자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의 키드먼 이 NSC 국장도 그렇고 뭐 커트 캠벨은 워낙 외교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미국은 철저하게 논리적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찬장의 분위기가 미국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특히 관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책임 소재까지 있기 때문에 논리적 공감은 뭐냐. 미국은 이건 핵 공유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용어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핵 공유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 협력이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대적 공감을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워낙 중요하고 기대적 공감, 느낌적 상황. 그렇죠. 워싱턴 선언이 중요한 게 느낌으로 가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핵 자산을 미국과 핵 공유를 한 것처럼 여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현실적 공감을 하면 돼요. 그냥 미국과 이번에 이게 핵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 우리로선 최선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나갈 여지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바이든 대통령과 아주 긴밀하게 핵 협력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 결과가 워싱턴에서는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이걸 더 부풀릴 필요도 없고 더 줄일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가면 그냥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배종찬 소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기 전부터 김태우 1차장과 대통령실에서 기대감을 너무 많이 높여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 수준에 맞게 회담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기대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핵 인지 감수성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높여놔야 될 것 같아요. 핵 인지 감수성? 네. 이제 별 용어가 다 나오네. 그러니까요. 뭐 성인지 감수성 들어봤습니다. 핵인지 감수성 우리가 높여야 돼요. 아, 미국은 우리나라를 핵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 건데 결국에는 뭐 핵과 관련된 협의 채널을 확보하고
또한 핵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보다 진전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 그래도 처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줬던 만큼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구도상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보수층의 일각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하자. 네. 이게 아니면 적어도 미국의 핵무기 우리 한반도에 배치해 놓자.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남한을 계속 바로 침공할 것처럼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보수층에서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보수층들에게 근데 현실적으로 국제 질서의 현실상 한국이 독자 핵무장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또 전술핵의 재배치도 또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이제 뭐 전략 잠수함이나 전략 전폭기가 더 자주 한반도 예. 주변을 왔다 갔다 좀 해준다 이런 정도인데 근데 요 정도 얻어내는 걸 가지고서도 대신에 이 우리 보수층 일각에 있는 자체 핵무장론자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달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달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느낌적으로 사실상 핵 공유라고 느끼시게 될 거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온 이게 거죠. 뭐예요? 이게 말장난이지. 근데 저는 이게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담백한 구상을 하더라도 또 보수층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나 무당층 MZ세대도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은 기대적 공감에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날 때 마치 정상회담의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만남에 대해서 기대 불일치로 실망감이 커졌거든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정치의 현실상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 그럼요. 네. 그걸 분명히 해주면 되는데 그 말을 왜 못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과연 당초에 계획했던 의도했던 그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끄는 바로미터를 달성했느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대신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10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해서 안젤리나 졸리, 박찬호까지 총 출동한 수백 명의 국빈 만찬도 성대히 치르고 그 상하원 합동 연설도 훌륭하게 하고 이런 상징적으로 한미 동맹의 어떤 강화 이걸 보여준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안보적 차원의 핵 억지 이제 확장과 관련해서와 비교되는 게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IRA 이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헤드 테이블에 깔아놓지 않는다. 꺼내놓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는 계속 협의할 것이고 실제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안덕헌 통상교수 본부장을 비롯해서 최창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달 반 전부터 협의는 하고 있다. 그런데 참 길어진다. 저는 오히려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경제성과는 투자 유치 쪽으로 주목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평가를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든가 떠나서 근데 자칫 이게 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핵 우산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맞겠지만 핵 공유라는 것은 맞는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맞는 표현을 오히려 기대적 공감보다는 현실적 공감을 했을 때 국민들의 수용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러한 글을 썼죠. Yoon did not look like he needed much convincing. 윤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 뭐 설득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다. 먼저 문제 제기를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별로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네, 한국중개업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IRA라든지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저는요. 상징적으로 미 의회 연설과 바이든과의 국빈 만찬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좀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여기 많이 계신 상하원 의원 여러분 저희 오늘 옆에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인분들 와 계십니다. 우리 미국에 투자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기업들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반도체법 IRA법 이거 어느 정도 성과 갖고 오기를 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더 이루어지길 저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국빈 만찬장이나 그 의회 연설 때 얘기를 하셨으면 그래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다른 이제 논의의 진행이 좀 더 차원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또 그냥 설득하는데 별로 뭐 필요치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경제적인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미국 LA타임즈의 기자가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질문하기를 아니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 피해가 명백하게 보이는 맞아요. 이런 그렇죠. 건데 동맹에게 피해를 이렇게 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느냐. 미국 언론인도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또 뭐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보기에 미국의 지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칩스법 같은 경우는 명백히 WTO 제속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국제정치의 현실상 지금 미국이 강하게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고 중국과 견제를 하면서 마구마구 치달리고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할 말은 해야죠. 그렇죠. WTO 제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정관영 앵커께서도 그랬고 장선조 소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외교에 활용하는 전략적인 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 나라 우리도 투자하지 않냐. 뭐 실제 상하원 합동 연설할 때도 텍사스 테일러시 그다음에 LG SK 실트론이 투자하고 있는 미시간주 그리고 또 조지아주까지 거론하거든요. 실제 그 해당되는 지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을 쳐다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주시죠. 한국의 여론은 내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럴 때 하는 한국의 여론은 상당히 IRA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인 성장 동력인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등에서 과연 한국과 미국은 70년 동맹 아니냐. 참 동맹다운 그런 혜택이 있기를 바라는 한국의 그 열화와 같은 여론도 우려스러운 여론도 꼭 기억해달라 정도만 들어갔으면 한국 그러니까 저는 23차례의 미국 상하원의 기립박수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 국민들은 그 대목에서 다 새벽에 기립했을 거예요. 기립까지는 안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UN 방문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유엔에서 연설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이 방송에서 제가 그런 표현 썼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국력이 이 정도 됐으면 유엔에서 연설할 때 미국 중국을 향해서 좀 서로 너무 싸우지 맙시다. 이런 얘기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옳은 말이네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전혀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편을 드는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심지어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이 언급 없었다. 이건 좀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메리칸 파이에 담겨 있잖아요. 쪽 제가 하나 글을 좀 시간을 주시면 뭐예요? 글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그 4강 외교 그리고 6자 회담 이거에 둘러싼 대한민국의 운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전직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어서 좀 적어왔거든요.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전직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에요? 네. 자서전에 남아있는. 얘기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4강 외교는 1동맹 3친전 체제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친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는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있는 기회휘자 위기의 땅이다.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나 외교관은 어느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어느 한쪽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다른 쪽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식의 제로섬 논리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외교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복합 다중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며 한국이 필요로 하는 추구하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이해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국익 외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직 대통령들의 생각들, 판단들 왜 이런 일들을 왜 이 정부는 좀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일본 일방주의 외교 정책을 펴는지 앞으로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청구서가 전 되게 두려워요. 네. 그 워싱턴 선언문, 공도 선언문 읽어보면요. 정말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들 다 건드려놨어요. 맞아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는 정말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위태로운 길로 가지 마라라고 했지만 앞으로 그것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중국이 보고 예.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미중 간의 경쟁의 격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 뭐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갑자기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 후속 대책을 어떻게들 세워나가는지 거듭거듭 우리 배종찬 소장이 강조하는 미국 갔다 오시면 빨리 준비해서 중국도 가야 됩니다. 네, 가야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지 어쩔지 이런 거 한번 지켜봅시다. 네. 1시 37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김포 방향 자유로 부근 4차로에 승용차 사고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도 강천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로 인해서 문막 나들목 부근 정체입니다. 이후 양지에서 양지 터널 부근으로도 주춤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 터널 부근 정체인데 안진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하월곡에서 종암 사이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언급을 안 하셨는데 네네. 지난주에 예상을 틀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실제로 사실상 느낌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누구든 뭐 유력하게 이제 거론되는 인물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지난주에는 박범계 부상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중간에 박광원 의원이 될 거라고. 중간에 언제요? 네? 방송 끝난 후에? 아니 작가님한테 지난번에. 그건 소용없어요. 네. 아니 그래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다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런데 저는 뭐 털리고 맞고의 중요성보다는 근데 아무튼 오히려 이제 의미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의미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박광원 이 원내대표를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방송할 때 여러 차례 이제 현장에서 같이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상당히 유연한 인물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하냐면 이번 이 의원들의 선택으로 결정된 원내대표 결정이 일단은 좀 다양한 목소리 그러니까 친명이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돈봉투 리스크가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변수가 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정말 절체절명에 좌초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의원들 사이에 지배적으로 형성되면서 결선까지 가지 않는 90표의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일각에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를 NY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참 전에는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하고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때는 또 가까웠어요. 그리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국회의장.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라고 보고요. 그런 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그러면 거리가 먼 정치적인 성향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가깝고 가까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다 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결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리스크, 위험이 커지니까 뭔가 또 다른 선택. 그렇죠. 네. 이 의미가 크다. 첫 번째.
우리 장 소장. 보다도 박광원 의원이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민주당 쪽 관계자분들이나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박광원 의원이 뭐 결선 안 가고 끝날 가능성도 높다. 홍익표 당초 유력하게 이제 대우됐던 홍익표 의원에 대한 실망이 좀 많이 큰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박범계 의원은 어떤 오더를 받거나 아니면 분위기 타가지고 갑작스레 나온 거 보면 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원래 뭐 그 선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박광원 의원이 된다라는 것은 네. 좀 지배적인 생각이었고 예. 저희가 좀 취재를 게을리해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서 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고요. 근데 저는 털리는 건 문제가 아니고 네. 정과장님께서 항상 털려야 더 많은 걸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침없이 털리면서도 배우겠는데 중요한 건 그런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 실제로 민주연구원장에는 또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임명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일자리 수석 출신이라는 건 그만큼 민생에도 좀 현안 파악이 빠르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은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라는 인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뭐 박광원 원내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여야 간의 뭐 협치가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대화가 잘 되고 뭐 서로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잘 처리될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건 여당에 달린 거 아니에요? 여당에 달려있죠. 대통령에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도 처리해주지 않고 있는 정부 조직 법안 개편안. 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박광원 대표가 여당도 요새는 그 말을 아예 안 꺼내네요. 안 꺼내네.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도저히 뭐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은 그냥 해주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책임은 니네가 져라. 이게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는 한 정말 최소한의 여야 간의 협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이제 간호사법도 거부권 하나요? 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거부권 하겠다고? 네. 여당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수적 우위의 힘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밀어붙이면 이런 건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한 달 전에 이미 공포를 했어요. 전부 다? 네. 그것이 몇 개든.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부딪힐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과 이제 제가 배종찬 소장이 이 직서라고 해서 정과정에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우리 정치가 다른 대안 없이 가느냐. 저는 지금부터는 더 대안 없이 갈 것 같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 순방 마치고 이제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맞부닥치는 현안이 쌍특검과 이제 간호사법이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다른 법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쌍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치 국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돈봉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니까 결국 검찰 수사 전국과 쌍특검 전국이 맞부닥치는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정치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잖아요. 여야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좋아요. 뭐 김기현, 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나기 싫어. 그렇더라도 원내대표끼리는 좀 만나자. 원내대표는 좀 불러서 박광원 불러서 박미성과도 좀 설명하시고 근데 국회에서 사실은 딴 거 아니라 박미성과 설명이라면서 원내대표를 만나는 건 사실상 또 형식적으로 안 맞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입법안 협조할 거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맞죠. 당 대표가. 워낙 안 만나신다니까. 그냥 어쨌든 원내대표라도 한번 식사 초청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쌍특검 얘기하셔가지고 한 말씀 덧붙이면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야 워낙 좀 정쟁의 요소도 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대장동 50억 이 뇌물과 관련된 특검을 다 그냥 반대하고 다 퇴장을 하면서 처리의 비협조적인 모습 보인 국민의힘의 처신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왜 조사 안 해요? 검찰에서 지금 제대로 조사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려면 특검이 필요하고 작년에 국민의힘 회의실 뒤에 백드롭 기억나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식의 백드롭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는 왜 그런 문구를 썼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특검 안 받아들이니까 특검 안 받아들이니까 범인 아니야 이런 식 공격을 한 건데 지금 50억 클럽 이 특검 안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범인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했던 말들을 좀 자신들이 되돌아보면서 내로남불에 안 빠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장선 소장님이 국민의힘을 잘 모르시는구나. 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일단 간호사법 뭐 거부 가능성도 높아졌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발끈하겠죠.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장동 특검이든 어떤 관련된 거든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 간에 서로 대화가 실종된 상황에서 특정 특검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건 국민의힘 장성술 소장이 국민의힘을 몰라서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랑하시는 거죠. 네, 네. 너무너무 사랑해요.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최소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최소한의 요구가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네. 제가 장성철 소장이 몰랐네요. 네. 제 자신을 좀 사실상 좀 알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말 좀 아까 배종찬 씨 얘기한 것처럼 또 장 소장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모든 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여야 원내대표들 불러서 만나는 것조차 안 하고 네. 뭐 심지어는 쌍특검도 패스트트랙 간다 손 치더라도 뭐 240일 지나 연말에 통과시켜도 또 거부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전까지는 아무 정치가 없네요. 당연하죠. 그냥 더 마주 달리는 폭주 기관차예요. 서로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뭐 상처받고 그냥 망하는 거죠. 난장판 정치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힘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강원도 이렇게 농촌 지역을 갔는데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양국관리법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자폭해라. 무슨 어디 군 농민회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런 거 보면 양국관리법 때문에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정말 선거 치르기 힘들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간호사법 만약에 이걸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간호사들 그리고 간호사를 가족으로 둔 분들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분노 투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의사들이나 간호조무사 다른 분들은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투표는요 분노 투표를 합니다. 내 편 들어줬으니까 꼭 여기를 우리 편이니까 투표해줘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러한 분노 투표할 지점들이 이러한 거부권을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숫자적으로 간호사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기에 간호사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정치인분들 계속 헌신에 감사합니다. 매번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런 행동 보이면은 국민의힘도 참 많은 반발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여부를 떠나서 만나야죠. 뭐 만나서 설명도 하고 외교도 그렇고 이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만나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네, 입이 아플 지경이에요. 아니 앞으로 그나저나 이 오래된 국회의 관행이지만 저는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원내대표는 1년씩밖에 안 해요? 그냥 당원 당규에 그냥. 아니 여야 할 것 없이 1년 만에 맨날 돌려서 가면서 해요. 그 왜냐면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왕 나온 김에 예. 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꼭 3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잘 3선 다 하면 재선까지 내려가더라고. 그럼 4선, 5선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부의장하고 뭐. 아니 부의장 국회의장은 3명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4선 5선 하면요. 상임위 위원장은 다 한 번씩 해요. 아니 제 말은 상임위 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우리 국회는 너무 돌아가며 하는 게 많아요. 아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오래 하도록 좀 실질적 권한도 강화시켜주고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성도 최고도로 올리고 네. 아니 미국 보세요. 일하는 국회가 돼야 수십 년 하시는 분까지 있잖아요. 네. 우린 이게 너무 짧아요. 아니 그리고 미국은 또 70대 되는 뭐 10선 연방 하원 의원들도 다 이 야전 침대 가져와서 밤샘하면서 법안 발의하고 하거든요. 예. 우리는 다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중진이 되면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얘기가 3선 연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한 거는요.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중진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니, 제 말이 원내대표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싶어들 하니까 돌아가며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요. 자기들을 위한 정치죠. 한번 자기가 원내대표 하면은요. 되게 많은 특혜가 많아요. 특히 예산안 때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는요. 특혜를 줄이고 줄여야죠. 전문성과 책임을 키우는 쪽으로 국회도 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지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야말로 어째 왜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안 되는 얘기만 하죠? 너무 옳은 얘기만 하셔서 시민이 일어나야죠. 국민이 일어나서 저는 지금의 정당 제도 자체를 아예 혁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 대선거구제를 바꾸고 저는 선거구제 개편 제가 얘기 꺼내면 두 분 소장님은 다 뭐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표를 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살신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곤란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뭐 금요일 날인가요? 송영길 대표 뭐 사무실 뭐 압수수색 당했고 예. 또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의 뭐 A의원은 또 얼마 또 이렇게 뭐 선거 자금 마련했네. 그래서 뭐 검찰이 좀 두고 보고 있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 예. 이정근 리스크도 파장이 좀 강할 것 같고. 이 얘기도 우리 지난주에도 다 했습니다. 그럼요. 네. 미적미적대다 하나씩 껍질 벗겨지면 민주당은 망해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네. 한꺼번에 왕창 도려내지 않으면 뭐 망합니다. 그러니까 네. 선제적이고 네. 파격적이어야 되는 거죠. 네. 혁신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선제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늦었지만. 늦었어요. 네. 아무튼 우리 배종찬 소장, 장성철 소장과 저희는 입이 아파도 네네. 안 되더라도 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이 아파도 영원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은 귀국 후에 여야 대표 회동 꼭 좀 해주시기를 그럼요. 다시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미가 부르는 봄 함께 듣고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